자, 여러분 좀 많이 쉬었다 오셨나요? 정말로 쉬었다 오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한국의 바다와 강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스트 씨, 웨스트 씨, 사우스 씨로 나누어진다라고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해안 웨스트 씨는 해안선이 매우 복잡해서 항구가 발전이 되어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특히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육지인지 섬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자원 차원에서는 되게 유의미하다라는 거 좀 설명드릴 수 있었고, 동해안은 그에 반해서 해안선이 단조롭다. 물론 서해안과 남해안이라는 한국의 지형적인 해안의 특징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해안이 완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세계적인 해안선과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렇게 완만한 걸로 볼 수 없다. 곧 절대평가로 봤을 때에는 완만한 게 아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뮤추얼 아니면 컨텍스트 스탠다드로 봤을 때에는 그게 완만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천을 아까 이렇게 바다로 유입이 되는 하천과 이런 강물 이런 부분에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물관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한국 사회, 한국 국가의 지형은 사계절이 뚜렷한 대신 비가 불규칙해. 그러니까 강수량이 되게 불규칙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데는 엄청 많이 내리는 때는 엄청 많이 내리고, 비가 아예 안 내릴 때는 안 내려. 그러니까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비를 다 바다로 흘려보내고, 비가 너무 안 왔을 때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 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물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스트림, 강이 많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가 주도하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아니면 수급의 문제를 국가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정치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에서 그 센터 거버먼트,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게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 바람직한 어떤 형태는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행사하기에는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정부 시스템이, 그러한 센터 거버넌트 시스템이 뭐 이렇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독선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에 반면에 관리는, 매니지먼트는 조금 더 좀 이게 우리 한자 용어 쓸게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잡음 없이, 별 노이즈 없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국가하천의 강들이 많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럼 한국에 유명한 강이 뭐가 있냐, 그거를 좀 설명드릴까 해요. 다 잘 아시는 바로 한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한강은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한강과 관련, 그러니까 이렇게 강을 두고 노래를 하는 게 있대. 그러니까 강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강에 산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뭐 한강의 기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니까 한강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강에서 듣기 좋은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이라는 노래 자체가 있어. 잠깐 제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좀 옛날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이게 지금 한국의 그 뮤직 장르의 트로트라는 장르거든요. 이게 옛날에 되게 옛날 노래예요. 아주 오래된 올드 팝인데 한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상념에 젖어서 표현하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만큼 한강은요,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형학적으로도 지오그래피적 차원에서도 한강은 중요한 위치와 그 임포텐트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랄까 그 심볼릭한 차원에서도 한강은 되게 한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한국 사회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후진적인 국가로 주저앉을 뻔했었는데, 뭔가 급속도로 아니군 그리고 그 상당한 그 컴팩트한 그 에코노믹 디벨로퍼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 심볼릭하게 표현을 해서 한강의 기적이다. The Miracle of 그 한강, 이렇게 한강이라는 걸 그냥 발음기호로 사용해서 표현드리면 그래요. 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한강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심볼릭한 표현으로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서 한국의 그 famous river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명한 강입니다. 자, 한강 설명을 좀 잠깐 드릴까요? 여기도 제가 이 텍스트에다 했는데 같이 읽어봐요. 따라하면서. 아리수, 한수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사우스 코리아,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남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남북 분단 국가니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나누는데, 사우스 코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갖는 강이다. 그러니까 water amount,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물의 양이 있는 거예요. 유역 면적이 무려 26,018km, 킬로헥타르 맞네. 그러니까 면적이 그만큼 넓어요. 한강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강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압록강, 두만강 다음으로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물의 양은 사우스코리아, 한국에서 제일 넓고 많고, 그러니까 물의 양은 그냥 압도적으로 제일 많고, 그 면적은 압록강, 두만강 다음으로 넓어요. 그리고 길이는 뭐냐?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다음으로 길어요. 제일 긴 게 한마디로 압록강, 두만강이라는 거예요. 넓고 긴 건. 그러니까 강의 넓이와 길이로 따지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이 제일 길고 넓어. 그렇지만 물의 양은 한강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길이도 압록강, 두만강, 낙동강 다음으로 길고, 면적도 압동강, 두만강 다음으로 넓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규모는 당연히 국가하천이고요. 한강의 규모는 그만큼 크다. 비중도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라는 거는 그게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플럭스 포인트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자로 본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한강은 본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르느냐? 여러분 나중에 구글 맵으로 한반도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비슷한 크기의 남한강과 북한강이 한데 만나서 한강이 돼요. 자, 여러분 남한강, 북한강, 이거 뭔가 느낌 오시죠? 자, 근데 제가 한번 이 한강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한강을 근데 이게 한강이 그냥 한강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어 표현이 없어. 그냥 한 리버야. 한 리버. 그러면 한 리버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 리버. 그런데 아까 지금 한강의 본류가 뭐라고 했죠? 경기도 양평군의 양수리, 경기도 양평군 북쪽이에요. 거기서 두 개의 강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를 한 리버라고 해요. 두 개의 강이 뭐냐? 처음에는 사우스 한 리버, 남한강. 또 하나 노스 한 리버, 북한강이, 두 강이 만나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지니까 더 커지는 거지. 자, 그래요. 그리고 남한강은 그럼 어디서 흘러왔냐? 태백시, 이거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영동지방이죠. 태백시의 금대봉 계곡에서 발원을 해서, 계곡, 그러니까 산에 있는 계곡에서 물이 비가 내리든 뭐하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발원을 해서
골지천 5대천을 걸쳐서 본류를 이루는 게 남한강.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에서 섬강 등의 주요 지류와 합류를 하면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계곡 위에서부터 강원도의 계곡, 태백시의 금대봉 계곡에서부터 이제 흐름을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여러 본류들을 섞어서 나중에 섬강 등과 합쳐지면서 이게 규모가 또 커지는 거고. 북한강은 또 어디서 오냐? 강원도의 옥밭봉에서 옥밭봉, 이게 봉우리 얘기네, 봉우리. 여기서 발원을 해서 이거는 어디하고 합류하냐 하면은 금강천과 사동천과 합류하면서 본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오묘하죠. 그 강이라는 게 산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그 물줄기가 여러 물줄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원도 추천시에서 소양강,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 남쪽에서 홍천강 등의 주요 지류와 또 한강은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강이 이게 정말 길이가 길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양수리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이거를 한강 본류다, 그러니까 원소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양수리에서 시작된 한강 본류는 왕수천, 탄천, 중랑천, 안양천, 굴포천 등의 지류와 합치면서, 이 지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물의 길이에요. 물길들이 이렇게 또 하천들로, 소하천들로 나눠진 거죠. 합치면서 하구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하류로 다 흐르잖아요. 이게 높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하구에서 임진강과 만나서 경기만으로 빠져요. 경기만이 어디냐? 인천광역시가 있는 곳에. 그래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쪽의 바다로 쭉 빠져나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한강이다. 한 리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리적으로 이 한강을 관통하고 있는 도시가 뭐냐 하면은 서울특별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강의 위쪽을 강남이라고 부르고요. 한강의 위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강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또 다른 표현으로 강남, 강북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국에는 부동산 문화가 독특하게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그 투자 수단이 되는 경우, 재산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강남 지역의 부동산 재산이 많이 오르고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는 그 오르는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한다. 뭐 이런 어떤 편차로 인해서 문화도 강남, 강북이 좀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를 아무튼 관통하는 거죠, 이 한강이. 그러면서 그 모든 시의 캐피털은, 모든 국가의 캐피털은 사실 강을 끼고 형성이 되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또 이제 나타내는 지점이죠. 자, 여러분, 한강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여름철에는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애용돼요, 한강이. 그러니까 한강에서 여러분 나중에 문화답사할 때 한강 한번 가보면 참 좋아요. 한강 시민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보트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발로 하는 거, 이렇게 보트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타면서 휴식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1960년대, 아주 옛날이죠. 그때는 골재 채취가 활발히 진행되어서 포인트바가 모두 사라져서 강폭이 매우 넓은 반면에 강 바닥도 깊게 파였어요. 그러니까 골재 채취란 게 뭐냐면은 그 강에 보면 바닥에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래를 쓰려고, 왜냐하면은 그 건축을 그때 한참 많이 했던 때니까. 그래가지고 강폭도 넓은데 바닥도 되게 깊어요. 물 바다가 되게 깊어. 이런 게 한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강에서 막 수영하실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한강은 하상의 구배가 큰 하천, 하상이 뭐냐면은 강의 위, 상류죠. 상류의 구배가 매우 큰 하천이기 때문에 행주대교 부근에서 팔당댐으로 갈수록 골재가 많이 채취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미사리 부근, 이게 지금 이제 경기도 쪽이에요. 경기도 미사리 부근에는 평수시의 수면이 2m 이상 낮아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수면 차이가, 한강이 이렇게 강북에서 강남, 강서 이렇게 쭉 흐르는데 그 강북 쪽의 한강의 수심이 훨씬 높고,
강남을 거쳐서 미사리로 빠지는 쪽에 그 경기도 마지막까지 가는 쪽에 수심이 훨씬 낮아. 그러니까 그 편차가 2m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 채취는 이게 모래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원 채취는 팔당댐 하류에서는 거의 완료되고, 팔당댐이 뭐냐면 이제 경기도 마지막, 그러니까 강북 북에서 흘렀잖아요. 북이 위야. 그래서 남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노스에서 나와 사우스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골재 채취가 팔당댐에서 거의 다 끝나. 그리고 여주 일대로 남한강에서도 활발히 진행돼서 하천의 원형이 심하게 좀 파괴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계속 자원을 캐니까 이게 강이 원래 모습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땅을 파죠. 그 강 속에 있는 거 파내고 또 파내니까 강이 원래 어떤 물길이 있잖아요. 원래 모양이 있는데 그 원래 모양을 보존을 못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강이 지금 그러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다. 그런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 금강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하천이 뭐가 있냐면 6대 강이 있어요. 6개. 6리버. 그 중에 하나가 금강이에요. 유역 면적이 9,885km, 유료 연장 길이가 401km로 남한에서는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커요. 한강도 두 번째, 그 다음에 낙동강, 그 다음에 금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강 위치가 어디냐? 본류가 어디냐? 장수읍 수분리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갈라져 진안 고원과 덕유산 지역에 흘러내려오는, 이게 지금 서남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리향천 등 여러 지류들이 북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본류에 띄고 있다. 그리고 금강은 옛날 역사 기록에 당서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역사책 기록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조선시대 있고 삼국시대 있고 예전의 시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 옛날 시대인데 당서에는 금강을 웅진강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강 이름은 웅진강. 웅진강 무슨 뜻이냐? 웅진, 곰. 그러니까 곰이 약진하는, 곰이 옛날에 살았나 봐. 예, 그러니까 웅진강, 곰이 약진하는 강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고, 일명 호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곰이 살았겠죠, 한국에. 지금은 곰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곰이 씨가 말랐어요. 곰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곰이 있었나 봐요. 당서라는 옛날 기록책에는. 그래서 지금은 금강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웅진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역사를 해서 또 동국여지승남이라는 역사책이에요. 이것도 동국여지승남에 의하면 금강의 명칭이 하나로 명칭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잠깐 좀 볼까요? 위에서부터는 적등진강, 차탄강, 화인진강, 말흔탄강, 형각진강 등으로 되어 있고, 강 이름도 되게 복잡하네. 그러니까 강 이름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그 강이 여러분 아주 길고 넓고 깊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주부터 이르러서는 웅진강. 아까 그 당서라는 역사책에 웅진강 나왔네. 웅진강. 그리고 부여 지역에서는 백마강. 하류에서는 고성진강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강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강 이름이 많은가라는 거를 추리를 해보면요. 그만큼 강이 여러 어떤 모양과 무늬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금강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금강의 여러분 사진이에요. 아, 아름답죠. 한국의 강도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겠지만 이게 산하고 같이 껴있으니까 강이 되게 푸르러. 그러니까 한국의 강의 색깔은 되게 나무의 색깔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 금강이 지금 되게 짙푸르죠. 그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수심이 되게 깊어요, 이게 강이 여기가. 그래서 강을 여기서 끼고 있다. 지금 이게 금강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금강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금강 유역은 아름다운 산수와 자연환경, 역사적 관광 자원이 풍부해요. 일단 그 강을 둘러싸고 아까도 보시면 산 보였죠. 계룡산, 속리산, 덕유산 등의 국립공원도 있고 대둔산, 칠갑산, 마이산 등의 도립공원, 국립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이고 도립은 그 시도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에요. 그리고 온천이 있어요. 온천. 초정리 약수터. 관광 자원이 이 강을 둘러싸고 엄청 많아. 그러니까 관광 어떤 패키지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적지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공주 부여 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문화 특정 지역. 이 금강이 여러분, 이게 한국이 원래 옛날에는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됐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백제가 되게 문명이 많이 발달한 나라였었어요. 옛날 그 연대에 비해서는. 그래서 백제 문화 특정 지역이기도 하고 이 금강이.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서 관촉사의 은진 미륵, 금산의 칠백 의총 등 역사적 관광 자원이 이 금강을 둘러서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국계적 관광 자원으로 엑스포 과학공원이 이제 금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문화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강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아까도 한강은 아예 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만큼 물을 끼고 벌어지는 어떤 문화적 그 컬처 무브먼트가 상당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문화제, 금산의 임산문화제와 같은 연례 문화가 1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관광객들이 여기를 자주 찾아요. 금강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하고 이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관광자원과 함께 무한한 자원으로 이 금강이 개발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자연과 관광산업의 연계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인더스트리, 다른 산업 구조만 발달된 거 아니잖아요. 관광산업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해에 관광 인구가 많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관광 인구가 급감이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는 어떤,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는 종식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관광 산업은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강을 둘러싸고 이러한 천혜의 자원, 그러니까 내추럴 매터리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또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좀 금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 세방 하나만 더 볼게요. 낙동강이에요. 자,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길어요. 두만강 뭐죠? 하고 뭐 하나 또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 길어. 길이가 513.5km. 너무 길어 이게. 그 유역 면적은 23,860km. 그리고 이게 본류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예요. 역시 다 이게 영동 쪽에, 동쪽에 지금 산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 물이 흐르네.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천이봉, 이게 해발 1442m.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평지에 비교해서 1442m가 솟아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높이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게 강이 안 되겠냐고. 예.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다이나믹한 강이 기류가 형성되는 거겠죠.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청이봉 동쪽 계곡에서 발원해서 이거는 이제 서남부 쪽이 아니라 동남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 사우스 아레아예요. 경상북도 봉화군, 안동시, 예천군, 상주시, 구미시, 이거 다 지금 그 동남부 지역 얘기예요. 칠곡군, 고령군,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동남부라고 했잖아. 사우스까지. 경상남도 밀양, 김해까지도 연결이 돼요. 이게 낙동강이 그러니까 엄청 길어. 네. 그래서 김해시 남동쪽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서쪽은 서낙동강, 그러니까 웨스트 낙동 리버. 본류는 낙동강 하구뚝 관문을 지나 남해로 이제 바다로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그 1442m의 산의 봉우리에서부터 물이 이제 솟아 올라와서 시작이 돼서 빗물을 받아서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시작된 물이 그 사우스 씨, 남해까지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지류를 형성한 게 바로 낙동강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강에 합류하는 지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여러 지류가, 아까 물길을 말씀드렸죠. 뭐 반변천, 내성천, 금호강, 밀양강 등 무려 742개에 이룬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기후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에 보면은 을숙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철새 도래지가 많아요. 그래서 철새 도래지로 매우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거는 사진이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 한국의 바다와
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신 거를 한번 메모해 주시면서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3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